자주성신, 주체자연, 진리통계, 척척빅사. 안녕하세요.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빅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21학번 박향은 이서진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은 모두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셨나요? 아니더라도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멘토링을 참여하시는 만큼 이 발표를 모두 듣고 난 후에는 빅데이터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를 대표하여 여러분들에게 빅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어디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학부 전반적인 학교 생활과 졸업 후 진로까지 다양한 방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또는 빅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네, 상상하시는 것 모두 맞습니다. 다양한 알고리즘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통계까지 모두 빅데이터와 관련이 되어 있고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죠. 빅데이터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데이터 속 숨겨진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여 필요한 정보를 다시 구축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에 가장 잘 맞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예시가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PPT 화면에 집중을 해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두 사진은 모두 유튜브 메인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어떤가요? 두 페이지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개인정보로 인해 블러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로 인해 비교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왼쪽 사진은 요즘 핫한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비롯하여 힐링 예능, 관찰 예능 등이 주로 포진되어 있다면 오른쪽 사진은 역시나 핫한 수우파를 비롯하여 음악과 무한도전 등이 보여지는데 특히 음악에 대한 비중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진은 저희 각자 두 명의 유튜브 메인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 취향에 따라 영상 마지막 부분에 다음에 볼 영상을 추천해주고 메인 화면에는 좋아할 만한 영상을 보여주는 것을 저희는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렇게 각자 다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설명해드린 빅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유튜브가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부분에서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화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웹툰인데 혹시 여러분은 네이버 웹툰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셨나요? 이 애플리케이션은 독자가 읽고 있는 웹툰과 비슷한 장르 또는 선호하는 장르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사용자 개개인의 웹툰 소비를 파악하여 다시 웹툰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넷플릭스를 포함한 다양한 OTT 서비스에서는 추천 드라마나 영화, 예능까지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영상들을 메인 화면에서 보여주고 쇼핑몰 사이트에서는 처음 가입할 때 선호하는 스타일의 패션을 고르면 그와 비슷한 스타일을 추천하고 유행에 따른 스타일 추천 등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필요를 분석한 결과, 즉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추천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이미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빅데이터라는 것은 저희가 알고 사용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르고 또는 정말 사소해서 이게 빅데이터야 라고 생각했던 모든 부분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양, 볼륨이 매우 많고 증가 속도, 벨로시티가 빠르며 종류, 버라이어티가 매우 다양하여 3V라고 칭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값, 가치, 밸류, 정확성, 벨라시티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빅데이터가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대부분 통계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곳, 예를 들면 범죄 예방, 생명공학,
빅데이터, 금융, 핀테크, 정보보호 전문 기업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컴퓨터를 잘 다루고 통계를 잘 할 수 있다고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적절한 수준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용 예시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왓슨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적어지기는 했으나 IBM이라는 회사에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도 하였으며 화학산업의 예시로는 비스페놀 A 등과 같이 다양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대학 학부 생활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라는 이름 아래 수학 전공, 핀테크 전공, 통계학 전공, 빅데이터 사이언스 전공까지 총 4개의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수학과 핀테크를 하나, 통계와 빅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나로 하여 크게 2개의 학부로 학교 생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2년부터는 하나의 학부로 완전히 통합하여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설명으로 돌아오자면 저희 학부의 커리큘럼은 크게 모든 전공이 듣는 수업, 통계 빅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이 함께 듣는 수업, 모든 전공이 각각 따로따로 듣는 전공 수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PPT 화면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PPT에 정리해 둔 것처럼 빅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은 대부분이 통계 과목과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이름이 들어간 수업을 수강합니다. 그중 통계에 관련된 수업은 통계학 전공과 함께 듣고 있고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수업은 저희 학부 학생들끼리 듣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시간표를 짤 때 화면에 있는 핵심 전공들이거든요. 저희 화면에 보여지는 게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핵심 교양, 공통 교양, 진로 소양, 필수 교양 등 다양한 강의를 선택하여 시간표를 만들게 됩니다. 말로만 들으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빅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들이 듣는 수업을 약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데이터 사이언스 실습이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태블로라는 프로그램을 살짝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미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배우고 있는 태블로라는 프로그램은 해외 기업에서 더 많이 쓰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학과 선배님들 중 공공기관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처음 출근한 날에 팀장님께서 태블로를 사용할 줄 아냐는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 또한 사실 저희가 배우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쓰일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었는데 직접 사용하신다는 말을 들으니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생각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쉽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 이후로는 수업을 들을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제품의 중분류라고 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제품들을 분류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꺾은 선 그래프로 수량을, 막대 그래프로 수익의 정보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는 다량의 데이터 중 필요한 정보만을 찾아내는 과정은 아직 하고 있지 않고 이미 정리가 된, 수출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만들어진 함수나 변수들을 이용해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화면에서 수익과 수량을 한눈에 비교하기 쉽고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각화되어 있는 여러 시트를 합쳐서 한 화면에서 볼 수도 있고 어떠한 액션이나 동작을 취했을 때 원하는 링크로 연결된다던가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것 또한 이 태블로라는 프로그램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 학교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3시간 연속 강의로 진행하는 블록 타임제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블록 타임제는 시간표 구성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빅데이터 사이언스 학을 공과대학으로 구분하는데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통계 전공과 함께 학부로 묶여서 빅데이터 사이언스 학이 자연과학 대학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지 통계학 전공 동기들도
프로그램을 많이 배우게 되며 빅데이터 전공인 저희도 통계에 대해 더 깊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의 학부 생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부는 친목 도모를 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모임이라는 활동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모임은 카테고리별 활동이라고 해서 예쁜 카페나 뮤지컬, 연극 등과 같은 주제를 월별로 정하여 그 활동을 신청한 학우들과 함께 활동을 즐기고 이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동기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지역별 미션이라고 해서 비슷한 가까운 지역에 사는 동기들과 만나 미션을 수행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입니다. 저는 이 활동을 하면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학우들과 함께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등하교 메이트도 생기고 다양한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학부 동아리 활동입니다. 전공 관련 스터디 진행 및 전공 관심 주제로 발표 등을 하며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아리를 함께하는 동기들과 선배들과 친해질 수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의 가장 큰 장점은 혼자서 공부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조원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혼자서는 공부하기 어려웠던 복잡했던 부분을 조원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좋은 공부 습관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학생회. 학생회는 학과 학생들을 위한 행사 등을 계획하고 학생회비 관리 등을 비롯하여 학생들을 위해서 오롯이 학생들을 위해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학생회의 장점은 학과 선배들과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학부 학생들을 위해 활동하기 때문에 뿌듯함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회, 동아리에 둘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도 친해질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친목 도모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이미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 내용을 PPT에 예시들을 좀 많이 담아두었어요. 하지만 빅데이터라는 것이 너무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설명을 굳이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고 가볍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말했던 쇼핑몰이나 OTT 서비스도 지금 저희가 준비한 페이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알고리즘, 빅데이터가 쓰인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저희 학부 교수님 중 한 분께서는 대기업에서 일하셨던 분도 계시고 선배 한 분은 모두가 알고 계실 만한 메가 스터디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빅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은 모든 곳,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한 부분에서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리거나 얘기를 특별히 하는 것은 오히려 미래를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는 빅데이터에 대해 정의를 내려두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취업이나 진로에 대해서는 지금 PPT에 보여드리는 화면으로 대체하고 따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주 듣는 질문이나 저희가 스스로 궁금했던 질문을 스스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 관련으로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데 고등학교 활동에서 준비할 게 있을까요?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을 해보자면 너무 당연하지만 빅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정말 사소하더라도 빅데이터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통계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도 빅데이터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뿐만 아니라 독서에서도 자신의 빅데이터 관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 단어가 들어가더라도 그저 관심만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빅데이터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정말 관심이 있어서
이러한 활동, 이러한 탐색까지 진행했다라는 것이 보여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페드로 도밍고스라는 사람이 출판한 마스터 알고리즘이라는 책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직접 추천해 주신 도서이기도 하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책을 읽고 배운 것도 많아서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고등학교에서 또는 대학교 올라오기 전에 꼭 들어보면 좋은 과목, 수업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커리큘럼을 보면 아시겠지만 미적분 수업이 있습니다. 사실 미적분은 저희 과가 아니더라도 저희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자연계나 공과계 학과에서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예습을 하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 어떤 건지 특정하게 정하진 않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 특성상 많은 프로그램을 다루기도 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령어들이 차이점도 있지만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수업을 듣기 전에 한 번쯤 배우고 오시면 조금 더 수업을 들을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정말 너무 자주 듣기도 했고 저도 스스로 실제로 이 고등학교 때 이런 고민이 들기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대라서 학점 따기 어렵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어 아주 조심스럽지만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분위기라 동기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스스로도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을 요약하자면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저희가 생각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지금부터는 사전에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와 컴퓨터 공학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저희도 컴퓨터 공학과가 아니라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답변을 간단하게라도 해보자면 컴퓨터 공학과는 프로그램을 코딩하고 컴퓨터의 본질을 탐구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컴퓨터 공학과에 간 친구들을 보면 항상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코딩을 하고 있거나 종종 팀플로 간단한 게임을 만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반면에 저희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코딩을 한다기보다는 데이터를 만들거나 이미 주어진 데이터를 통계에 기반하여 여러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학부입니다. 앞서 얘기했듯 저희가 지금 배우고 사용하고 있는 태블로라는 프로그램도 이미 만들어진 함수를 사용하거나 그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각화하는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수 전공과 교직이수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 학과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하는 복수 전공은 경영, 경제, 컴퓨터 공학, 통계학 등이 있고 저희 학과 선배님들은 대부분 경제나 컴퓨터 관련 전공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복수 전공은 자신의 진로에 맞게 관심 분야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굳이 그걸 따라가거나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개해드린 전공들은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전공을 선택하는구나 하고 답변해 드린 것이지 저희가 필수로 추천한다거나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교직 이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에는 수학 전공이 교직 이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나 입시 요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직 이수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전공은 입학할 때 정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정한 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입학하기 전 원서를 넣을 당시 전공을 정하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원서를 작성해 보신 경험이 없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원서를 쓸 때 전형, 학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수통대사는 전공까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외로 통계, 빅사까지만 결정을 하고 전공은 입학 후에 결정하고 있는 전형도 있으니 이것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러한 것을 보아 2023년에도 대학 입시 때 아마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부분은 입시 당시에 결정을 하고 예외적인 몇몇 분들만 입학 후에 정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번째로는 학과 진학 시의 유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통계와 관련된 학문들을 정말 많이 배운다는 것. 학교에 대한 부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교는 산을 깎아서 만들다 보니 등교할 때 언덕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학교도 공포의 3당은 언덕이라고 불리는 언덕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랜드마크이기도 하고 정말 아침에 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침 1교시를 위해 타는 지하철, 특히 4호선은 진짜 지옥 속 지옥입니다. 하지만 학교 이름을 딴 지하철역이 존재하고 학교 근처에는 로데오 거리가 있어서 맛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동기들과 함께 밥 먹을 생각에 설렙니다. 인정하시죠? 네, 정말 인정합니다. 저희 매일 수업 끝날 때를 기다리면서 밥 먹을 생각을 하면서 두근두근 설레입니다. 네, 그 다음 고등학교 정규 동아리는 어떻게 활동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빅데이터와 관련이 하나도 없는 봉사 동아리에 들어갔었습니다. 빅데이터 관련 동아리가 있으면 정말 너무 좋았겠지만 저희 학교에는 그런 동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바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하 세특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활동들을 다양하게 채워넣은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 과목에서는 화학 산업에서의 빅데이터 예시들을 발표하고 생명 과목에서는 의료 산업에서의 빅데이터 예시 등을 발표하는 등 해당 과목과 빅데이터를 연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마지막으로 6번째 질문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을 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전혀 못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할 줄 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아주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아예 할 줄 모르더라도 수업을 수강하면 코딩, 프로그래밍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딩의 키읔자도 모르는 사람도 전혀 부담 없이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혹은 더 많이 들어보고 오신 분들은 코딩을 직접 접했을 때 처음 하신 분들보다는 익숙하기 때문에 수업에 따라갈 때 조금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미리 받았던 질문은 여기까지 답변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질문에 답변이 없는 경우 이미 발표에서 얘기를 했거나 너무 개개인별로 답변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답변을 못 드렸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중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해 주셔서 발표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